안녕하세요. 전 한 아이의 엄마이고 한 남자의 아내인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많은 분들처럼 저 역시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제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 내용이라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한 적이 없어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만 이 내용을 알고 있을 뿐이죠. 요즘같이 힘든 시기, 제 이야기로 누군가는 살아갈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 희망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아온 긴 인생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제 기억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저는 엄마와 단 둘이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아빠는 물론이고 저희에게 연락해오는 친척들도 하나 없었죠. 엄마는 식당 서빙 일을 하고 있었지만 혼자서 우리 두 사람의 생계를 꾸리고 또 저를 보살피다 보니 항상 형편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은 서울처럼 번화한 동네가 아니라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그보다 다른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야 생각이 없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말과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친구들 가정과 우리 집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많이 달랐죠. 다른 친구 모두에게는 저에게는 없었던 아빠라는 존재가 있었고 명절마다 찾아가거나 찾아오는 친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1년 365일 저희 두 모녀뿐이었죠. 엄마에게 아빠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지만 엄마는 항상 침묵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너무 어려 엄마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침묵을 하면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아빠와 다른 가족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나이를 1살, 2살 먹게 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정확한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집요할 정도로 다른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죠. 엄마, 근데 아빠와는 어떻게 된 건데? 나도 내 아빠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하잖아. 나중에 아빠가 어떤 식으로라도 필요한 날이 오면 그땐 어떡하라고. 엄마한테 나쁘게 굴었던 사람이면 같이 욕해주고 엄마도 아빠의 존재를 모른다면 앞으로는 묻지 않을게. 또 아빠는 모른다고 해도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 이모, 외삼촌 누구든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우리 둘만 이렇게 외딴 섬처럼 살아가는 건데?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거 알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도 바뀔 것 같아? 엄마가 말하지 않고 있으면 아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네가 왜 거기까지 궁금해해? 알 필요 없는 이야기니까 궁금해하지도 말고 또다시 물어보지도 마. 그 엄마의 대답 이후 저는 다시는 아빠와 가족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천사 같던 엄마가 처음으로 화를 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는 엄마에게 기억하기 싫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구나 싶어 저 역시 그만 궁금해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아빠와 다른 가족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엄마와 저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늦은 밤 잠들어 있던 우리 두 모녀의 집에서 화재가 난 거죠. 집 온 곳에 불길이 붙은 뒤에야 엄마는 이상함을 느껴 잠에서 깼고 저는 유독가스 때문인지 잠을 자던 채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치솟는 불길 속에서 저를 들쳐업고 나오셨죠. 우리 두 모녀는 화마가 덮어버린 그 집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지만 저와 달리 엄마의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저를 구하려다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셨던 거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회복을 하시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고아가 되어버린 저는 엄마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구한 목숨으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화재 사고로 생긴 얼굴과 온몸의 화상 자국은 제 다짐과 달리 저를 점점 더 이 세상에서 위축되게 만들었죠.
그나마 사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은 평소와 같이 저를 대해줬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저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죠. 저에게 가해지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저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고 점점 외톨이가 되었어요. 자신감을 잃지 않고 살아보려 노력했지만 사람들은 너무나도 잔인했고 저를 도와줄 사람은 곁에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감을 잃고 집에 숨어 살게 되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지만 그것도 저에게만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얼굴에 있는 화상 자국으로 인해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은 물론이고 대하지 않는 일터에서도 저를 거절하고는 했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서울로 이사를 갔고 물류센터 일용직을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은 일에 관련된 걸 빼곤 저에게 어떤 물음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마저도 일을 하면서 생기는 땀과 열로 인해 피부와 몸에 무리가 생겨 일을 하다 쉬고 하다 쉬면서 한 달 내내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어 도움을 받으며 겨우 생활하고 있었죠. 하루하루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몸을 회복하려 잠시 일을 쉬는 날이 되면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모든 창을 가려 어두운 집안에서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며 시간을 보냈죠. 엄마가 목숨을 바쳐 살려낸 인생을 더 활기차고 의미있게 살아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현실 속 따가운 사람들의 눈빛을 견딜 힘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전 점점 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다 운명의 제짝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던 물류센터에서요. 제가 하던 일은 짝을 지어 일을 해야 했던 일이었는데 그날 처음 온 민용씨와 제가 짝이 되어 일을 가르쳐주게 되었죠. 그때 저는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게 마스크를 쓰고 일을 했는데 땀을 닦기 위해 잠시 벗은 마스크 뒤에 제 얼굴을 보고도 민용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전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대했죠. 이후 민용씨와 가끔씩 같은 조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절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게 좋아 마음이 놓였어요. 민용씨와 일을 할 때면 얼굴에 상처도 잊을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내심 민용씨가 출근을 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민용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작별 인사가 없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민용씨에게 서운했죠. 다시 모든 걸 잊고 일과 휴식이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또다시 민용씨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본 민용씨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곁으로 와 개강을 하여 평일에 오지 못했다고 했죠. 민용씨는 그 당시 대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아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더니 반가워하는 저에게 저를 보러 몇 번이나 일을 하러 왔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쉬는 날과 엇갈려 서로 보지 못한 듯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저를 찾은 이유를 물어봤죠. 말을 이리저리 돌리던 민용씨는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당연히 민용씨의 그 말이 나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해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민용씨는 화를 내는 저에게 자신의 말이 진심이라며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 겪는 일이 겁이 났던 저는 민용씨와 친구부터 시작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죠. 민용씨의 고백으로 기분은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다 거짓이 아닐까 싶어서 불안했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삼아 저를 두고 내기를 할 수도 있었고 저에게 다른 원하는 바가 있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 상황이 모두 거짓이라면 그 다음에 제가 받게 될 상처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지게 될 때는 절대로 감정을 비추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언 10년 만에 영화관에 영화를 봤을 때도 놀라지 않으려고 했고 영화를 보며 웃기거나 슬픈 장면에도
딴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민용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도 맛있는 음식을 먹게 돼도 항상 같은 얼굴, 같은 표정을 하려고 노력했었죠. 그런데 다른 모습은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제 앞에서 긴장한 모습의 민용씨의 모습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잡한 일도 척척 잘하던 민용씨가 제 앞에서는 포크와 수저도 바꿔들고 먹으면서 태연하게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긴장을 많이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내색을 하지 않으려 여유 있는 척을 하니 웃지 않을 수가 없었죠.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민용씨는 부끄러워했고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런 민용씨의 모습이 귀엽고 고마웠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설레고 긴장을 할 수 있구나 싶어 모처럼 만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죠. 그런 모습에 자연스럽게 잔뜩 긴장을 하고 있던 제 마음도 풀리게 되었어요. 조금씩 민용씨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면서도 연애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용씨에 비해 뭐든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 제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니까요. 그래도 결국에는 저의 모든 모습을 보고도 저를 사랑해주겠다고 하는 민용씨와 연애를 하게 되었죠. 사람들에게 저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제 인생에 연애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저에게 민용씨와 평범한 데이트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보다 더한 행복과 감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불려도 될 만큼 남자친구는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남자친구와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던 저는 과거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더 이상 얼굴과 몸에 있는 상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찾게 되었던 저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오기만 했던 돈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화장품 사업이었습니다. 화상 자국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독 더 예민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가지고 사업을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죠. 이 이야기를 남자친구와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의 지인이 그쪽 관련 일을 알고 있다며 소개를 시켜주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대박이 났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에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어두운 방구석에 있던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 되어 있었죠. 이 모든 게 제 남자친구 민용씨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남자친구에게 도움이 되고 걸맞는 여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도 제법 길어졌을 때 제 뱃속에 민용씨의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예상을 못했던 일이라 당황을 했지만 남자친구는 금방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여자친구에서 행복한 신부로 바뀔 준비를 하게 되었죠. 우리는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저와 만남을 가지기 전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먼저 듣게 되었던 예비 시어머니는 이 결혼에 대해 큰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건 남자친구에게 듣게 된 저의 형편 때문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고아나 다름이 없었고 얼굴은 인상이 찌푸려질 만큼의 큰 화상 자국이 있었으니까요. 절 보러 오셨던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들었던 것보다 더 심한 모습의 저를 보시곤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예비 시어머니를 따라 카페를 가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흰색 봉투를 내미셨죠. 대충 이 봉투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은씨라고 했나? 시은씨도 이 세상 조금이지만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사람은 뭐든 끼리끼리 해야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다들 원하고 때때로 결혼이 예외성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서로가 너무 차이가 나거나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민용이 내가 정말 귀하게 키워온 아들이고 내 유일한 보물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하고
이 돈 받고 헤어져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저와 민용 씨 쉽게 결정한 선택 아닙니다. 제가 민용 씨에 비해 많이 모자라지만 천천히 조금씩 비슷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민용 씨에게 걸맞는 여자가 맞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뱃속에 민용 씨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봐서라도 허락해주세요. 그것까지 생각해서 넉넉히 넣었어요. 그러니 내가 두 번 말하게 만들지 말고 이 돈 받고 떨어져줘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건 안 되겠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성일치 않고 좋게 말해서 돌려보내려고 하잖아. 그럼 이제 그만해야지. 꼭 이렇게 사람 화나게 만들어서 욕이라는 욕은 다 먹고 나가 떨어져야겠어? 마지막이야. 이 돈 받고 민용이와 그만 헤어져. 죄송합니다. 그 말에 화가 나셨던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물컵에 있는 물을 얼굴에 던지셨습니다. 마치 TV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물을 뒤집어 쓰게 되었죠. 이에 개의치 않아 하셨던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일을 후회하게 될 거라며 두고 보자고 하셨어요. 꼭 아들의 곁에서 저를 떼어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아마 과거에 저였다면 예비 시어머니의 반대에 지레 겁을 먹고 남자친구의 곁을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만남을 가져오면서 저 스스로에게 자신이 생겼던 저는 더 이상 어떤 일에도 피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전 뭐든지 시도해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에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하지만 어머님 역시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에 저를 떼어놓기 위해 그날보다 더한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제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거였어요. 같은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며 택배 기사님들까지 모두 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셨죠. 내용들 모두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여지고 생각된 대로 쓴 글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제가 남자친구를 어떻게든 꼬셔 팔자를 펴보겠다고 꼬리를 쳤다 나와 있었죠. 모두 거짓된 내용들이었지만 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께 따뜻한 차도 드리고 앉을 수 있는 간이의자도 드렸죠. 이 세상에 꽃뱀짓을 해서 인생을 펴보려고 하는 여자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 건물에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다들 이 내용을 읽어주세요. 어머님, 아직 날씨가 차가워요. 옷도 얇게 입고 오셨는데 이거 좀 드세요. 혹시 제가 싸왔다고 하면 안 드실 것 같아서 저기 마트에서 따뜻한 걸로 사왔어요. 그리고 여기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너 지금 나 약올리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들이밀어? 그러면 그만해주세요. 저도 어머님 밖에 나와 계시는 거 보고 있기 힘들어요. 또 죄송하고요. 저 들어가 봐야 하니까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실 거면 이거 쓰세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 죄송해요, 어머님. 이 정도 반대를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고 내용 모두 거짓이니 양심이나 가슴에 찔리는 것도 없었으니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자신의 행동에도 제가 아무렇지 않아 하자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리고 제가 일하는 건물로 찾아왔을 때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들은 바가 있다며 남자친구에게 저에 대한 거짓말을 하셨던 거죠. 돈으로 남자를 고용해 사무실로 불렀다는 내용, 시어머니 될 분에게 되바라지게 굴고 집안의 재산을 노린다는 말 등등 저를 이 세상 가장 나쁜 악녀로 몰아가셨지만 그것 또한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 흔들릴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서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대답을 할지도 예상할 수 있는 사이였으니까요. 너, 네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던 그 애, 네가 못 보는 동안 행실을 어떻게 하고 있는 줄은 아니? 걔 사무실에 웬 남자가 드나들더라. 직원이나
일 관련된 사람이겠죠. 아니, 내가 물어보니까 돈 받고 이상한 짓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너 지금 걔한테 속고 있는 거야. 네가 마음이 워낙 착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다 사랑에 빠진 걸로 착각하는 거고, 걔는 널 속여 이용하고 있는 거고. 어머니, 그런 일 하는 남자가 자신이 그런 일 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쉽게 말해줘요? 거짓말도 좀 성의 있게 하세요. 시은이네 사무실에 CCTV 다 있어요. 확인해서 아니시면 어쩌실 거예요? 엄마가 봤다면 본 거지. 넌 왜 엄마 말을 안 믿으려고 그러니? 그리고 내가 들은 말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 그때 걔 맨 처음 만난 날 걔가 무슨 말 한지 알아? 내가 건네준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너에게 붙어있으면 나올 돈이 얼마인데 겨우 이 돈 가져왔냐고. 나보고 세상 물정을 모른대. 시은이 눈앞에 돈 봉투 있다고 해도 열어볼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 상황 시은이에게 다 들었고요. 어머니께서 컵에 있는 물 뿌리셨다면서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세요? 저희 두 사람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마음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변할 사랑 아니라고요. 아무리 반대하신다고 해도 저희는 계획대로 결혼할 거니 제발 이런 거짓말, 그리고 시은이 괴롭히는 일은 그만 좀 하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벼르고 있으시지 뭐하러 힘쓰고 거짓말까지 하세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의 방해 공작 속에도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죠. 이번에도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자신이 알고 있는 무속인 집으로 가자고 하셨죠. 길한 날에 결혼 날짜를 잡게 물어도 보고 우리 두 사람의 사주와 아이의 이름까지 물어보자고 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그래. 나야 뭐 별일이 없지. 너는 좀 괜찮고? 이제 슬슬 배도 불러올 텐데. 아직까지는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어쩐 일로? 다름이 아니라 너 비는 시간에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 어디요? 내가 알고 있는 용한 무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결혼 날짜도 언제가 좋은지 물어보고 너희 두 사람도 사주가 괜찮은지 확인 좀 해보자. 그리고 이왕에 간 김에 뱃속아이에게 어떤 이름이 좋고 뭘 피해야 하는지도 물어보고. 그래, 언제가 시간이 괜찮니?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처음에는 우리 두 사람 결혼을 반대하는데 포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선은 비는 시간을 봐야 한다며 핑계를 대고 차후로 만나는 날을 미루게 되었어요. 저에게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건지 다른 속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와 통화했던 내용을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다 듣게 된 남자친구는 별일 아니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게 끝이야? 난 또 뭐라고. 뒤에 무슨 말이 있을까봐 엄청 긴장했네. 괜찮아. 네 말대로 엄마가 이제 우리 결혼 허락하려고 하나 보다. 뭐? 이렇게 갑자기? 순진하게 어머님 따라갔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해. 우리 엄마 원래 그런 민속신앙 엄청 따지고 믿어. 풍수지리부터 사주, 점 보는 거 완전히 신봉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일 아니야. 진짜 우리 두 사람 어떤가 싶어서 점 보러 가시는 걸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의 대소사 결정을 모두 무속인에게 찾아가 결정을 한다고 하니 저에게 가자고 제의하시는 일도 별일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놓고 점집에 갔다가 남자친구와 궁합이 안 좋다, 사주가 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 또 결혼에 반대 입장이 되실지도 모르는 예비 시어머니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님과 점집을 같이 가기 전에 남자친구와 먼저
점집을 찾아가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게 우리 두 사람 사이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면서 좋은 이야기만 전보는 내내 듣게 되었죠. 혹시 몰라 몇 군데 더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비슷하게 좋은 말만 듣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큰 걱정 없이 예비 시어머니와 점집을 다녀와도 될 것 같았죠. 그렇게 어머니와 점집을 가는 날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 사이 궁합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집을 나서게 되었고 어머니를 만나 점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행을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있게 앉게 된 점집에서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신녀님, 인연이에요. 이 요망한 년이 우리 순진한 민용이를 꼬셔서 애까지 만들었다고요. 신녀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제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우리 민용이한테 붙어서 평생 뜯어먹으려고 하는 년이죠. 이러다가 애까지 낳으면 우리 민용이 정말로 얘네들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녀님께서 인연 뱃속에 있는 애 떨어지는 부적 하나 써주세요. 저를 잡고 신녀라 불리는 무속인에게 이끄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내가 며느리감으로 눈에 차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애까지 떼달라 하는 게 인간적으로 맞는 행동인가 싶었죠. 그리고 세상이 어느 때인데 부적 같은 미신 하나로 애가 떨어지게 해달라는 건지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시모를 보고 기가 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기분이 나빠 저를 잡고 있던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 신녀라 불리는 무속인에게 제가 다가섰습니다. 무속인 입장에서도 날벼락이었던 게 자신도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을 하는 시모를 보고 어이를 없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제가 성큼성큼 자신의 눈앞으로 다가오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저렇게 바라시는데 한번 써줘봐요. 그쪽 탓은 안 할 테니.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자, 여기 내가 태어난 연도, 날짜, 시간 됐죠? 그리고 어머님, 지금 어머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며느리 될 사람이 싫어도 그렇지 뱃속에 애를 떼달라고 부탁하는 게 정상이냐고요. 그런 마음을 품은 것부터가 어머님 범죄 저지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행동이 살인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 우리 뱃속의 아이 잘 데리고 있다 건강하게 낳을 겁니다. 그리고 민용씨와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아서 어머님께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머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자세히 말할 겁니다.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다 말할 거라고요. 겁을 먹기는커녕 소리를 치며 화를 내자 예비 시모는 되려 겁을 먹은 듯 했습니다. 그 모습에 쐐기를 받고자 다시 뒤를 돌아 무속인에게 부적을 달라 재촉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무속인이 하라는 부적은 만들지 않고 자기 수첩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나 제가 부적 원한다니까요? 이름이 안 적혀 있어서 그래요? 제 이름 이시은이에요. 이시은. 그런데 제 이름을 들은 무속인이 그제서야 무엇인가 생각이 났는지 기함을 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머리를 조아렸죠. 그때 그 상황이 예비 시모가 애를 떼어달라고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겁을 먹고 있을 때 무엇인가 중얼거리던 무속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신님. 또 감사합니다. 정말 잘 왔어요. 시간이 늦긴 했지만 이렇게 돌아온 게 어딥니까? 잘 찾아왔어요. 도대체 뭘 잘 찾아왔다고 하는 건지 영문을 몰랐던 저는 멀뚱멀뚱 쳐다만 보다 절 아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절 아세요? 뭘 잘 찾아왔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 관련이라면 전 관심 없어요. 저 이런 거 하나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 이상한 말씀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우리 시은씨 오랫동안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분께 모시고 갈 테니 우리 당장 같이 갑시다. 네?
저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요? 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찾을 사람 없어요. 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고아나 다름이 없는데 그래서 저분이 결혼을 그토록 반대하시는 거고요. 아니에요. 오랫동안 시은 씨 찾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할머니께서 시은 씨를 찾고 계세요. 할머니는 무속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따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TV 출연을 하지 않아도 정재계 인사들부터 부잣집 사모님들까지 줄을 서서 점을 본다고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무속인들의 길을 터주신 분이라 무속인들 사이에서 덕망도 높다고 했어요. 저에게 할머니가 찾고 있다 말해준 무속인분도 할머니에게 여러 도움 받은 일이 있었다 했고 그로 인해 손녀딸을 찾고 있는 저의 개인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고 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를 찾고 있는 가족이 있었다니 엄마에게 가족에 대한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던 터라 저에게 가족이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에게 어이없는 이유로 끌려온 이곳에서 내 가족이 있고 할머니가 나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그래서 이것 또한 예비 시모가 계획한 일이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있던 무속인의 손을 놓은 다음 찾아갈 수 없겠다고 말하게 되었죠.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죠? 그 말만 믿고 덥석 찾아갔다가 이보다 더 심한 꼴 안 본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30년이 되어서야 내게 가족이 있다는 말도 믿지 못하겠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분 때문에 더 의심만 가요. 그러면 연락처만 알려줘요. 내가 할머님께 연락드리라고 할 테니. 우선은 당장 이 자리를 떠나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무속인 분께서 예비 시모를 잡고 몇 마디를 더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왔으니 몇 마디 붙이자면 며느리분 아주 잘 모셔야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녀님? 말 그대로 며느리분 해코지하지 말고 잘 모시라는 말이에요. 오늘처럼 금수 같은 행동 계속하면 한 행동만큼의 몇 배가 나 자신과 집안 사람들에게 돌아오고 그 반대로 잘하면 복이 그만큼 들어오니까 굳이 잘 모시지 않고 잘 대하기만 해도 이 집안에 기왓장 올려줄 귀인입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분보다 이 집을 올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천벌받을 짓 하지 말고 며느리 잘 대해주세요. 복이 넝꿀째 굴러들어왔는데 그걸 걷어차려 가면 되겠어요? 아직까지 그때 무속인이 해준 말이 진짜 자신이 본 신점의 결과를 말해준 건지 아니면 해도 너무하게 구는 시모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거짓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듣게 된 시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도 잡아주고 오늘 미안했다며 잘 들어가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일어난 일이 모두 다 거짓말 같아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할머니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자마자 곧바로 저에게 친할머니가 되시는 분께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유명한 무당이라는 말에 잔뜩 긴장을 한 채 전화를 받았는데 휴대폰 너머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평범한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은 나에게도 피부치가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덤덤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자신의 손녀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신다며 엄마에 관한 물음을 해오셨죠. 긴 통화가 이어졌지만 할머니와 손녀의 통화보단 취조에 가까운 통화였습니다. 모든 걸 다 확인한 후에도 서로 어색한 질문만 몇 차례 물어보고 대답했을 뿐 애정이 어리거나 반가운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통화를 마치기 전 할머니 댁으로 제가 찾아가 뵙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난 이후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죠. 저를 찾아다니셨던 것과 달리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할머니의 목소리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할머니를 피해 다녔던 엄마의 이유모를 행동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은 밤새 그런 고민들로 생각을 하다 아주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약속한 시간에
할머니 댁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할머니 댁을 보면서 저 집을 들어가기도 전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후 할머니를 도와주시는 분의 안내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할머니를 뵐 수 있었죠. 목소리만큼이나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시던 할머니는 저를 보시곤 한 걸음에 뛰어오셨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네가 시은이구나. 미안하다. 전부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곤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죠. 아빠와 엄마는 양가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결혼을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집안에서는 무속인의 집으로 시집을 가는 게 집안의 수치라고 하실 정도로 크게 반대하셨고 할머니께서는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시다며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집안 어른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내쫓기는 한이 있더라도 결혼을 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렇게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한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다 생각하여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지만 엄마의 집안 식구들은 엄마를 출가 외인으로 생각하여 끝내 결혼식 날도 오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이후로도 엄마와 아빠 두 사람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두 분께서는 결혼을 하시고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엄마의 결정이라고 했죠. 결혼 전 본의 아니게 할머니께 마음고생을 하게 만들어 자신이 모셔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결혼 전 엄마의 집안에서 받았던 무시가 아직 덜 풀리신 상태이셨고 그 화를 엄마에게 풀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할머니께 무엇이든 잘해드리려는 엄마를 고생시켰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엄마가 눈물을 보일 만큼 힘든 시집살이를 살면서도 엄마는 항상 밝은 얼굴로 할머니와 아빠를 대했다고 해요. 그런 엄마에게 계속해 지독한 시집살이를 시켰던 할머니의 모습에 아빠는 결국 분가를 선택하셨고 할머니 댁을 나오셨다고 했죠. 하지만 그 행동마저 괘씸하다고 생각하신 할머니가 엄마를 할머니 댁까지 불러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화가 난 아빠가 할머니 댁으로 찾아가 화를 냈고 할머니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셨다고 했죠. 말이 통하지 않자 화가 나신 상태로 운전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시던 아빠는 그날 차 사고를 당하셨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 일로 인해 엄마는 유일하게 할머니에게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늘이었던 아빠를 잃게 되면서 할머니를 피해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뱃속에 재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곁에 있다가는 아들의 죽음을 엄마의 탓으로 돌릴 할머니의 말들과 무지막지한 시집살이로 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와 달리 이 모든 게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로 인해 일어난 거라 생각하셨고 엄마에게도 사죄를 하려고 했었다고 했죠. 그런데 엄마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후 할머니는 엄마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고 다녔고 엄마는 할머니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말이 들릴수록 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간 거죠. 엄마의 친정에는 이전까지 보였던 태도로 인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 두 모녀 단둘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잠시 품었던 못된 마음으로 네 엄마와 내 아들한테 한 행동이 이렇게 만든 거야. 미안하다. 너까지 나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살아있는 한까지는 너희 두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마.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내 다 짐작하고 있다. 그러니 사양 말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다 받아주렴. 그런데 혜연이는 같지 않았니? 네 엄마는 아직 날 보기 싫다고 하니? 할머니는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걸 모르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엄마께서 저를 구하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걸 말씀드리게 되었죠. 실은 엄마와 저 단둘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어요. 엄마는 먼저 밖에 나가실 수 있었는데 정신일은 저를 구한다고 하시다가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서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뭐? 혜연이가 먼저 죽어? 겨우 진정이 되고 계시던 할머니께서는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바닥에 엎드려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다 자기 잘못이라며 자신의 가슴을 치셨죠. 할머니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탓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도 가족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엄마 이외에 처음으로 가져보게 된 가족이었죠. 거기다 아빠와 엄마의 일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시는 할머니께서는 저의 어떤 말도 지지와 지원을 해주시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존재는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반대하고 불만스러워하던 시모에게 큰 효과가 있었죠. 우선 제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것과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재정적인 부로 인해 그것만으로도 시모가 반대하는 것 대부분이 해결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께서 유명하고 용한 무속인이라는 거죠. 무속인 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행동에도 순종적으로 따를 만큼의 신봉을 하는 시모였으니 뒤늦게 나타난 할머니의 존재로 인해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반대할 수도 없었고 이전까지 저에게 하고 있던 못된 짓들도 당장 그만두게 되었죠. 제가 실수를 하는 행동을 해도 화가 난 걸 참으며 금방 웃는 얼굴로 대해줬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며느리에게 잘해주시는 시어머니가 되신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저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꼭 닮은 아이도 낳고 말이죠.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엄마의 마음도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 옆에 계셨더라면 누구보다 좋아하셨을 텐데 같이 하지 못하는 지금의 시간이 아쉽기만 하네요. 매일 엄마가 저를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매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또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가 남편과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 누구보다 뿌듯해하시고 행복해하실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하늘에 있는 엄마에게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족과 함께하고 행복하신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